제가 저희 스님한테는 아마 저희 스님 상자가 한 25명 정도, 25명 정도 되는데, 맞상자, 둘째 상자, 셋째 상자, 넷째, 아마 의외로 거의 다 속퇴를 했어요. 속퇴를 하고 저보다 2년 먼저 중위됐던 도공스님이라고, 이제 그 스님이 아마 제일 맞이로 돼 있을 거고, 뭐 그러고 나면 이제 스님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시는데, 그 상자분들 스님이 이제 그 법주사 주지하시면서 공념사에 계시면서 이렇게 두었던 상자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스님한테는 좀 불편했던 상자, 또 여기저기서 말썽 부린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런 골칫덩이 같은 그런 상자였었죠. 근데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. 그전에는 볼 때마다 보면 무슨 좀 송충이 보듯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아이고 저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, 그 쳐다보시는 눈빛이 다정해졌고 아주 목소리도 그래 네가 대단하더라,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니? 이러면서 그 충청도 특유의 너인 말씀, 그것도 저희 스님이 아주 얌전하세요. 굉장히 여성적인 분이죠. 괄괄하지 않고. 저한테 사서실장 맡아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길래, 그러면은 또 제가 아이 스님, 저는 바로 스님의 사실장을 상자가 하면 맞습니까? 딴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, 그 성장 과정이 비틀리는 사람은 속에 있는 말도 꼭 비틀어서 합니다. 좋게 거절하면 좋을 텐데, 스님 제가 지금 사서를 둘 나이지 남이 사서할 나이입니까? 저는 안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, 그 대신에 제가 스님께 좋은 사서실장 할 스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, 해인사 백년암의 그 성철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던 원타 스님, 봉암사 주지도 했고 지금은 해인사 윤화소임을 보시고 있죠.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립니다만은 더 훨씬 저보다 어른스럽고 속도 깊고 항상 대중화합도 잘하고 어른을, 아마 성철 스님 시봉 중에서 제일 스님 시봉 잘했다고 이렇게 평이 나 있는 원타 스님을 제가 만나가지고, 원타 스님이 우리 스님 총비상사태 때니까 올라와서 스님 사실장을 좀 맡아주시오 해서, 원타 스님이 탄성 스님의 저 연사 스님 사사실장을 맡아가지고 94년도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. 정말 고생 많이 했죠. 저희 스님은 또 옛날 스님이 돼서 시주물을 아끼기를 뭐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시주에 바치는 시주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확 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켜시는 거예요. 정 더우면 선풍기 틀어놓고 그 원장실에서 런닝굿 바람에 앉아 계시다가 손님 오면 또 있고 사람 만나고, 그 당시에 스님을 뵀던 그 정치인들, 그 당시엔 최영우라고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했던 우형우 좌누구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인데, 그분이 저희 스님을 만나 뵙고는 세상에 저렇게 검소하고 탈속하시고 전혀 권위적이지도 않고 하면서도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스님이 있다면서 아주 극찬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. 그렇게 참 이 개혁회의를 이제 꾸려 나가는데, 제가 만약에 사서실장을 맡고 또 개혁회의 상임위원이고
개혁회의 때 마이크를 잡았고, 그러면은 개혁의 최고 실세탁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개혁의 최고 실세인데 저희 스님이 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총무원장이에요. 근데 저는 또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설치는 스타일이고,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, 내가 이게 서울에 있으면은 김현철이가 되는구나.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김현철이었잖아요. 그럼 총무원장의 상자니까 당연히 권력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개혁회의, 개혁위원, 개혁회의 상임위원 다 사표를 냅니다. 내고는 나는 공부하러 다시 봉암사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는 서울의 입법 과정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. 그리고 그냥 봉암사 선방에 가서 하안거, 그게 참 많이 더웠습니다. 봉암사 하안거를 지내기 위해서 봉암사를 내려가서 선방에 사는데, 그 당시에 그 종경으로, 그해 1월 달에 종경으로 취임했던 사암스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서의원 쪽의 입장을 가지시는 바람에 종단의 많은 대중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. 물론 뭐 사암스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셨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당시에 좀 판단을 잘못하셨던 것 같고, 봉암사를 내려가 보니까 이미 그 사암스님은 봉암사를 떠나셨더라고요. 종경을 내놓으시고. 제가 그때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아마 사암스님이 봉암사에서 떠나시는 걸 말렸을 겁니다. 정치적 판단이라는 건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류를 누구든지 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사암스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처님 제자로서의 입장과 살아오신 세월과 또 그 소탈했던, 그리고 검소했고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 모셔야 될 그런 그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두루 갖추셨던 분이 종단계 그 사판들의 정치 흐름에 휩쓸려서 봉암사를 떠나시는 것은 저도 반대를 했을 거예요. 근데 가보니까 이미 뭐 컨테이너를 하나 지어가지고 어디 강원도로 들어가셨다는 말만 들렸고,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는 이제 잘 모릅니다만은, 그 봉암사에 내려가서 하안거를 지내는 동안에 그래도 거기에 종단 실세가 있다고, 개혁회의 실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징계 대상자들, 그러니까 종단이 이제 개혁회가 일어나고 나니까 서연편에 서서 그 총무원을 방어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해종 세력이 되더라고요. 그 해종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제 그 징계 절차를 들어가니까 저하고 인연이 있던, 그래도 사판에 있던 스님들이 봉암사로 다 내려와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스님이 한마디만 거들어 달라고. 근데 그때 해종 특위에 수경 스님이 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수경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스님들을 그 젊은 사람인데 한번 그랬다고 그걸 완전히 못 쓰게 만들면 쓰냐 뭐 이러면서 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볍게 다 처벌을 받으면서 종단이 이제 화합적으로 가다가 개혁회의가 이제 어느 정도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, 그때 제일 그 개혁회의에서 초점이 뭐였냐면은 총무원장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하느냐 아니면 간선제로 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. 실천불교 승가회, 지선 스님을 이제 중심으로 한 실천불교 승가회는 아주 진보적인 세력이죠. 세력은 직선제, 승납 얼마 이상의 모든 스님들이 원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거,
그게 이제 목표였고, 또 이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, 그동안에 정단에 몸을 담고 사판의 행정을 받던 분들은 그럼 전국을 선거판으로 만들 거냐, 그렇게 해서 그냥 종회의원하고 본사주지하고 해서 한 100여 명 안쪽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지, 안 그러면 이게 선거판이 되면 못 쓰게 된다. 이래서 결국은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 타협점이 나온 게 지금의 선거제도입니다. 전국에 본사가 25개가 있습니다. 그럼 25개 그 본사에서 10명씩의 선거인단을 뽑아서, 그럼 250명이죠. 10명씩이니까. 그리고 종회의원 81명. 합치면은 331명이 선거를 해서 총무원장을 뽑는 간선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총무원장 선거의 이 선거법이 돼버렸는데, 모르겠습니다. 직선제가 돼도 저는 본사주지 영향력 속에서 금품 거래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, 이 간선제는 10명씩만 본사에서 뽑아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훨씬 주지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. 주지가 10명 뽑으면 됩니다. 그러면 본사주지만 장악하고 있으면 10명은 당연히 자기 표로 계산을 하게 돼 있죠.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각 본사에서 첫 해 원장 선거 때는 각 본사에서 올라오면은 선거 하루 전날 와서 뭐 10명씩 되니까 각 호텔에 다 이제 방을 잡고 그 다음날 선거를 이제 기다리는데, 대체적으로 염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교통비랑 뭐 숙식비가 든다고 그래서 아마 돈 100만 원 정도씩인가를 각 그 본사에다가 지급했던 걸로, 저는 직접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돈으로 사게 돼요. 두 번째 선거가 되니까 결국은 두 번째 선거 때는 한 표에 얼마씩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. 본사주지 선거도 많은 데는 10억 이상 쓰게 되는 겁니다. 본사주지는 거기에 이제 스님들하고 그 본사에 승적이 돼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돈을 쓰게 되고, 총무원장 선거는 지금은 표 하나에 500, 1000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 최소한도 200표 정도는 돈을 써야지 331표의 반이면은 170 몇 표가 되나요? 2714니까 그렇죠. 네. 169표나 8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과반수가 돼야지 되니까. 근데 그 160 몇 표만 써서는 안 되니까 한 200표 정도는 돈을 쓴다고 치면은 그 돈이 500만 원씩만 잡아도 200표면은 10억이 되는 거죠. 그럼 그 10억만 들어가냐는 겁니다. 따로 또 나가는 전부 합쳐서 그건 30억, 40억 가량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돈 선거를 만들어 놓은 게 94년도 정당 개혁인데다가 또 하나는 원장한테 다 몰려있던 정당의 권력 구조를 이게 너무 안 된다 이래서 종회로 권력을 분산시킵니다. 그래서 뭐 조계종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동국대학교입니다. 동국대학교 이사를 누가 하느냐, 이사장을 누가 하느냐, 총장을 누가 하느냐. 물론 총장은 이사회에서 뽑으니까 이 싸움도 치열합니다. 그 뽑을 때가 되면은 그렇지. 그래서 그 동대 총장 선임하는 것 때문에 김건중이라고 그러는 그 당시에 학생 회장이었던
회장이었던가 부회장이었던가 부회장 50일간 단식을 하잖아요. 한 보광이라는 그 스님을 그 뽑은 거를 자성이 시켜서 뽑은 거거든요. 그걸 반대한다고. 그 김건중 그 거사도 지금 저희 평화의 길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,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이게 방골들만 있나 봐요. 동국대학교 그 이사를 그전에 내가 정당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은 종립학교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관리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하면은 이사회에서 뽑습니다. 그러니까 복수 추천할 때 될 사람 안 될 사람 미리 정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옆에 들러리로 세우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동대 그 이사장이 선출이 되면은 동국대학교 1년 예산은 그 전에 3천억이라 소리 들었으니까 지금 더 하겠죠. 조계종 예산이 이제 뭐 500억 겨우 되나 그런가 정도였고, 그 당시에는 뭐 200억, 300억 그랬었습니다. 그러니까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서 이사 선출을 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하니까 결국은 종회가 종립학교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종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교육원장, 포교원장을 총무원장이 임명을 하면 종회 과반수 동의를 얻게 돼 있고, 호법부장도 동의를 얻게 돼 있고, 또 감사권도 있고, 그러니까 종회로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개혁회의도 내놓고 다 내놓고 걸망지고 그저 못다한 공부. 뭐 공부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부단히 공부할 뿐이지, 공부가 어디 가서 멈추고 뭐 확 깨달아져서 공부가 다 끝나고 하는 거는 저는 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. 그냥 영원히 우리는 정진하고 또 정진할 뿐이지 어떤 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. 근데 어느 스님이 종회의원을 한번 하라고 그렇게 권해서, 저는 개혁회의 이제 해산이 되고 종회 구성을 하는데 저는 정말 종회의원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제 주변의 스님들이 상근직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건데 개혁회의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지 되고 하니까 종회에 들어가서 그 개혁회의의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이 역할을 해야지 된다. 그래서 저희 스님한테 총무원장은 그 비례대표로 뽑는 간선 종회의원을 4명을 그 총무원장 몫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. 그 저희 스님한테 총무원 조계사로 올라가서 스님 저 종회의원 한 자리 저 하랍니다.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픽 웃으시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종회의원이냐? 그냥 공부나 해라. 그래서 또 알았시오. 그리고 이제 총문에서 투덕투덕 나와서 조계사 쪽으로 가는데 마침 거기 수경스님을 만났어요.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수경스님 이 책임이 크죠. 수경스님을 만났더니 어디가? 아니 이제 나 내려가려고. 그러니까는 우리 저 선우도량 쪽으로 종회의원 2석 배당됐는데 우리 선우도량은 종회 하나도 안 들어갈 것인데 그 한 자리 헐쳐? 그래서 그래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종회의원을 돼가지고 종단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그 아사리판에서 그렇게 종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단초를 저는 수경스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은 수경스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렇게 저 어디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네요. 다음에 그 정단 사판 세계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정말 막 수행자로서 바른 길을 못 걷고 했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
덤성덤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